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 전해찬입니다. 예, 우선 중요한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하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어릴 때 예미 거기 탄광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탄광 속에까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활동들 하고 계시고, 뭐 석탄 얘기가 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번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그 에너지 안보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좀 이 해외 자원 개발 분야도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상당히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아서 더욱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을 개발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부의 좀 전에 우리가 중국의 탄소 중립 전략이어서 저도 좀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에 제가 들어갔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전략 생각해봤고, 또 여러분 하는 업종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제가 깊은 전문성은 없지만 기후변화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 자료에도 보니까 이제 전력과 산업 부분은 75% 이렇게 배출되는데 아마 1차 배출 위주로 배출량을 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같은 경우도 전력 소비가 많아서 최종 소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업적인 산업이라고 합니다만은 산업의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여러분도 그러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기후변화, 지구의 위기, 그다음에 파리 협정과 글로벌 탄소 중립,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전략과 광물 자원 부분의 역할, 이제 요 요청을 주최 측에서 하셔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분 보기 아마추어적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조금 다른 분야에서 본 그런 말씀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제가 원래는 대학 졸업하고 발전을 설계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당시는 CO2를 많이 배출하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료를 잘 연소하면 CO2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또 불완전 연소하면 무슨 양에선 차이가 있지만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요. 그런데 불과 한 3, 40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CO2를 줄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또 실제로 전 지구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육지였던 곳에서 투발루의 연구장관이 이제는 바다가 된 그 바다에 서서 반바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연설을 하고 있고요. 옆에는 이제 11월에 때이른 눈이 내린 그 북경의 모습이고, 아래 두 사진은 금년에 남유럽 지중해 연안에 큰 산불이 나서 서울이 약 1억 6천만, 예, 서울이 약 1억 6천만 평인가, 서울의 2배 면적 가까이가 불에 탄 그런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뭐 상당히 심각하고, 캘리포니아는 뭐 서울의 3배 정도 지금 화재가 났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이제 불이 났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후변화가 뭐 정치는 음모라고 하는 학자가 국내에도 한두 명 있긴 합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처음 이런 연구를 거의 20여 년, 30년 가까이 전에 했을 때는 저도 기후변화에 관심도 없었고 잘 모르고 했지만, 지금 1990년에 IPCC 제1차 보고서가 나온 이후 금년 8월 9일 날 제6차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과학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처음에는 이게 뭐 최근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리 인간의 영향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했던 것이 그 다음에는 3분의 2의 확률로, 90%의 확률로, 95%의 확률로 이번 6차 보고서는 그냥 명백하게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뭐 100%라는 표현 안 썼지만 저는 100%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종합적으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씨 올랐다고 하는 것인데, 또 자세히 보고서를 보면 1.09도씨는 전 지구 평균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곳은 육지이기 때문에 육지는 1.59도씨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은 얼마일까요? 서울은 2.2도씨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후변화 현상이 더 크고, 우리가 좀, 왜냐하면 바다가 0.86도씨 올랐기 때문에 바다가 많이 완화시켜주곤 있지만 우리의 주 생활 무대는 육지여서 우리가 나타나는 숫자보다 훨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좀 80만 년 전 이후로 현재 CO2 농도가 약 420ppm 조금 못 미치는데요. 마우나로아라고 하와이에 있는 높이 3,000m의 관측소에서의 관측값입니다. 근데 이번 보고서는 무려 200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한 2, 3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인류가 나타나기 아주 한참 전부터 따지더라도 지금이 가장 높은 온실가스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측치들이고요.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나리오 1은 시나리오 1은 이제 굉장히 친환경적인 삶을 생활할 때 이런 시나리오가 되겠고 시나리오 5는 현재처럼 화석연료 기반 온실가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을 때의 시나리오인데요. 예, 어느 경우든 가장 낮은 경우조차 한 2도씨 정도의 상승을 피할 수는 없고 만약에 5번째 시나리오 같으면 거의 6도씨 가까운 기온 상승이 2100년에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이번에 워딩이 굉장히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양의 온난화는 지난 11,000년 중에 가장 빠르고 또 지구 온난화는 지난 2000년 중 가장 빠르고 해수면 상승은 지난 3000년 중 가장 빠르고 이런 식으로 북극에 그 바다에 떠 있는 그런 그 해빙, 우리가 시 아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시 아이스는 지난 1000년 중 가장 최소라고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기상과학자들의 그런 수준에도 맞게 많은 워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보고서에서 CO2 농도는 사실은 그 소스에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잘 혼합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배출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재는 CO2 농도입니다. 우리 CO2 농도 450ppm을 인계값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450ppm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미 1도씨가 올랐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보고서는 1.09도씨 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북극의 얼음 10년에 13%씩 감소하니까 100년 뒤에는 75%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거의 얼음으로 되어 있던 것이 거의 이제 바닷물로 변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남극의 기지는 지금 우리나라에 남극의 기지가 2개 있는데 그 장보고 기지에 우리 연구원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동영상을 보면 아주 뭐 중량층 정도로 그 빙하 녹음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사실 이 기후 변화가 참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면 쉽죠. 어제 막 돌풍이 불고 막 비가 오고 그러면 다 기억을 하지만 무려 30년,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 50년, 60년 전에는 한강이 얼음이 많이 얼었고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대 말까지도 이 한강이나 지천에서 스케이트를 탈 정도로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그 오른쪽 사진들은 다 얼음이 거의 살얼음이 얼었거나 거의 얼지 않은 그런 사진들이고 금년 1월은 굉장히 추워서 약간 살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러나 얼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얇은 정도의 얼음이 얼어서 실제 눈에 보기에도 뚜렷한 변화가 있지만 이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우리나라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2018년에 우리 서울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인데 111년 만에 서울은 거의 40도 육박하는 그런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또 그전에는 대구가 가장 높은 온도였죠. 우리나라 전체에서 40몇 년 만에 홍천이 41도씨를 하면서 홍천이 우리나라의 그 최고 기록을 깨게 되었습니다. 예, 뭐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많고요. 작년 같으면 54일간의 장마가 계속됐고 금년은 역대 2번째로 늦게 시작된 장마인데 금년은 사실 장마가 제대로 오지도 않았어요. 늦게 왔는데 비가 오나 했더니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마 그치는 한참 뒤에 근래까지도 뭐 비바람 몰아치고 이럴 정도로 일기가 대단히 불순합니다. 그 에너지가 많이 이제 육지로 우리 지구로 들어왔고 그래서 일기가 많이 불순한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기상청 기상과학원하고 같이 펴낸 그 한반도 109년의 기후변화 보고서입니다. 과거 약 100년 전에 여름은 98일이었는데 지금 100년 후의 여름은 118일로 20일이 증가했고 이건 30년 단위로 본 것이고요. 최근 10년 단위로 보면 127일이 됐어요. 그래서 29일이 여름이 29일은 꼭 한 달이나 늘어난 것이고 여름이 처음 시작되는 날도 과거에는 5월 25일인가 그랬는데 요즘 6월 11일 날 여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름이 많이 거꾸로인가요? 예, 거꾸로네요. 예, 거꾸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파리 협정은 뭐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가장 큰 것은 과거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줄이면은
줄인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갔죠. 뭐 400만 원,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같은 회사는 1년에 2천억을 그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아서 수입을 올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그거 파는 것은 고사하고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은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이미 작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4조를 육박했습니다. 정말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 됐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감축음을 갖게 되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머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고요. 과거에는 상명하달식으로 나라마다 감축량을 유엔에서 정해줬지만 이제는 각 나라가 스스로 정하게 한 것도 굉장히 큰 차이인데 사실 말만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자발적 감축 기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시민단체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그런 NGO 그 비영리 기관들이 많은데 뭐 조금 낮게 했다가 여지없이 많은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럴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금년 이제 10월 31일에서 11월 3일까지 원래 11월 2일 날 끝나는데 기후변화청이 종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하루씩 연기하기도 하고요. 파리 협정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하루 연기돼서 26조 당사국 총회가 폐막을 하였고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가 아까 영어로 말한 NDC인데요. 그걸 상향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은 과거의 청정개발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또 다른 국제 탄소 시장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뭐 아쉽다는 분들이 많죠. 왜 석탄 발전 폐지가 아닌가? 왜 단계적인 감축인가? 또 인도나 중국이 2050년이라고 박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금세기 중반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문에 들어간 것을 이제 비판해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이번 그 총회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파리 협정이 돌아가기 위한 17가지 세부 시행 규칙 중에서 16가지 이미 2018년에 다 타결이 됐는데 딱 한 가지 타결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국제 탄소 시장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직도 몇 가지 좀 세부 사항이 남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파리 협정 6조가 타결이 되어서 이제 신규 체제의 시동, 즉 이제 엔진이 이제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파리 협정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LEDS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탄소가 아니고 다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장기 저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 발전 전략이 원래 원 이름인데 좀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이제 각국이 만들고 서로 소통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미 탄소 중립은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가 유엔에 2050년까지 하겠다고 했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11월 1일 날 기후 정상들 그 선언에서 발표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은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탄소 무배출이 아니고 순배출이어서 즉 배출된 것을 다른 것으로 제거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서류상으로는 11이지만 캐나다가 10인데 400만 톤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즉 한 0.5%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것도 2017년 18년의 기준이어서 지금은 아마 분명히 10위가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90년에 100이었으면 지금 243이 됐는데 캐나다 같은 나라는 90년에 100이었으면 지금 118이 된 것이고 미국은 변하지 않고 심지어 줄어드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98년에 IMF 때문에 줄어들었지만 저걸 무시하더라도 90년부터 현재까지 증가율이 5.1%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2030년에 4.2% 감축하겠다,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연평균으로 보니까 4.2% 감축이에요. 그래서 상대 속도로는 상대 감축률로는 9.3%가 되기 때문에 저희 산업계에서 또는 뭐 이런 기업 활동에서 느끼는 부담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이 이제 미국도 2050년까지 이제 2005년대에 80%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나라들이 완전히 완전한 넷제로가 아니고
니어리 넷제로로 한 나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 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건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미국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굉장히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뭐 이 베트남 탄소 모집 등 이런 신기술에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일본도 2050년까지 2013년도에 80%로 해서 니어리 넷제로인데 니어리 넷제로를 선언했고, 독일은 오히려 2050년이나 2045년에 이런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독일이 우리나라하고 지금 가장 유사한 그런 에너지 정책을 갖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독일을 좀 벤치마킹 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예, 탈원전 탈석탄을 가장 먼저 선언한 나라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랑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많이 그 정책을 배워야 될 그런 나라가 독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영국도 역시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나라이고, 역시 법에 2050년 탄소 중립을 했고, 기후변화법을 작년에 입안에서 통과시켰고요. 역시 탄소 중립을 제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 유럽은 어젠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세계 10위이고 무역 순위는 세계 9위더군요.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사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뭐 중국하고 수출 수입이 가장 많겠지만 그 유럽하고의 수출 수입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U가 이 FIT 55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흔히 탄소 국경세라고 얘기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법안이 된 것이 아니에요. 12개 입법안을 지금 제시한 것이고, 유럽의회에서 통과되면은 그대로 시행될 것인데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2023년에 시범 적용하고 법이 통과되면 2026년에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예,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업계의 경우 1억 4천만 달러의 그런 부담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께서 여러 번 선언하셨지만 대국민 생중계를 한 것은 12월 10일이어서 지난주가 갑자기 생긴 탄소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계획도 이제 그런 내용이 없을 때 오늘로 잡으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12월 10일이 포함된 주간으로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부처들이 갑자기 지난주에 많은 이런 이제 유관한 그런 컨퍼런스나 뭐 세미나 같은 것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탄소 중립 선언은 대국민을 선언을 했고, 10월 28일 날은 국회의원들 상대로 유사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강화하겠다고 하셨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는 탄소 중립 관련된 그런 업계를 좀 진흥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받는 지역이나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죠. 예, 뭐 그런 전략이고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응도 마찬가지로 이런 온실가스 줄이는 것에 대한 여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처럼 정부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도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을 지금 한 18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저희뿐 아니죠. 산업부에는 더 많은 인력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많은 이런 산업계를 지원하는 나라도 흔치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도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과정에서 녹색금융 등을 활성화해서 또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 당연히 현재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가는 것이고, 탄소 집약적 탄소 산업 구조에서 이제는 저탄소 산업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친환경차 중심으로 가는데, 보니까 2019년에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89,900대라고 합니다. 약 9만 대인데 2030년까지 450만 대를 가기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배를 지금 키워야 돼서 올해는 보조금이 줄었다는데 아마 저는 보조금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450만 대 저희가 할 때도 논란이 더 많았어요. 이거 외국 자동차 업계만 좋게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반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업계가 현재는 부족하지만 충분히 따라가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에너지 다소비 건물도 이제 2050년이 되면 그야말로 100% 제로 에너지 건물로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죠. 예, 5월 29일 날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그것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예, 특별히 올해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녹색성장 기본법하고 사실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많은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2018년에 35% 이상으로 이런 감축량을 명문화한 거, 또 2050년 탄소 중립도 명문화한 거, 또 그 밖에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을 쓰도록 한 것 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녹색성장 기본법이 굉장히 훌륭하고 여러 법에 잘 매치가 돼 있으면서도 한계가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것들이 법규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번에 명문화, 법 규정화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말씀들 드리는 것이고, 금년 10월 18일 날 2차 전체 회의에서 이것이 의결이 됐고요. 대통령께서 11월 1일 날 엔드기 상향, 산림보건, 그 다음에 석탄 감축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청년 기후 서밋 제안했는데 청소년 기후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예, 여러분께 그 NDC에 관해서 이미 많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보건데 전환 부분이 사실 44.4%로 가장 부담이 크고, 여러분이 주로 관련될 산업 부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NDC에서는 상당히 적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환은 이제 재생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6%에서 2030년 30.2%로 5배 이상 증가시켜야 됩니다. 예, 산업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그래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으로 해서 약 14.5% 감축하는 그런 안을 세웠습니다. 예, 탄소 중립은 2050년에 우리는 완전히 100% 넷제로를 제안했는데 A안, B안 두 개가 있겠고, 저는 A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원전도 한 6% 정도 포함해서 완전 0으로, 수송 부분에서 내연기관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CCS는 여러분 광업 분야하고도 유관한데 이런 것들이 좀 8,500만 톤 가까이 이제 감축해 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여기가 여러분 광해광업공단과 관련된 주관하는 그런 컨퍼런스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폐광선 같은 것을 복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태양광 발전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은 단양 같은 데 가보면 시멘트 석회석 광산 석회석 캐낸 다음에 상당히 그냥 두면 보기가 흉한데, 그런 것도 저희는 이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또는 REC 같은 걸 조정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얘기 들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분리수소, 지금 SK ENS가 보령에다가 분리수소 단지를 짓고 있는데, 그럼 거기 CCS가 붙어 있는 CCS를 포집한 CO2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제가 물어보니까 호주에 있는 SK 무슨 광산에 있고 거기에다 그것을 묻겠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어떤 판타지 같은데 하여간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런 광산을 여러분이 국내에서 개발하시든 해외에서 개발하시든 CCS하고 연계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CCS를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00억 이상씩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지가 10년이 넘고, 세계적으로는 이미 상업화된 것들이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울릉도 독도나 서해안 쪽에 대규모 저장할 장소를 확보했다고 산업부가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해외에서 이런 광산을 개발할 경우에는 나중에 자원을 캐낸 그 공간에 이런 어떻게 CCS를 포집한 그러는 이산화탄소계 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한번 함께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이제 광산에서 이런 거 캐내고 있는 장비들, 그런 것도 이제는 지금 점차 이미도 전동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점차 전기에 의한 것으로 전동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당연히 에너지 사용률도 높일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번에 NDC가 2018년 대비 26.4에서 이번에는
그 40%로 상향하면서 같이 늘어난 것이 사실은 해외 감축분입니다. 해외 감축을 지금 4.6% 감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4.6%가 약 3,350만 톤으로 적지 않은 양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ODA 사업이라든가 해외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실 때도 실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된 사업 하면서 그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것을 우리나라에 실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3,350만 톤이 결코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국가적으로도 또 여러 어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수익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북한 대통령께서 세 가지 발표라고 하나를 제안하셨는데 세 가지 발표 두 번째가 산림 복원에 관해서 협조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제가 북한에 한 20여 년 전에 갔고요. 북한은 지금 그 연료가 없고 또 북한이 그 남새밭이라고 채소밭을 개인 사유화하는 걸 허용함으로써 굉장히 산비탈이 높은 곳까지 나무 그 개발 좋게 보면 개발이지만 나무를 다 잘라내고 지금 뭘 심었죠. 그래서 이런 산림 녹화나 이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그 마그네사이트 같은 것은 뭐 세계 제일의 광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께서는 해외라고 하는 것이 꼭 바다를 건너야만 해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다르면 다 해외이기 때문에 북한에 이런 광물자원 관련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면밀히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 발표됐더니 재계에서는 뭐 얘기를 안 들었다 말이 안 된다고 또 시민단체는 뭐 10월 18일 앞에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탄중이가 사실 양쪽에서 다 지금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름대로는 지금 탄중이 분과위원회만 10여 회 했어요.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 간담회도 한 3, 40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분과에서도 농어촌 뭐 이런 농어촌 관련한 한 3, 40개 단체와 같이 간담회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그런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흔히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하죠. 우리가 로마로 들어갈 때 모든 군인들은 무장 해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건너가는 것은 바로 쿠데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쿠데타는 아니지만 이제 탄소 중립에 관해서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 내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녹색 성장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것이 크고요. 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주도가 됐지만 이번에는 중국과 미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EU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 수용성,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열심히 이해하고 도와주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국가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고 저는 탄소중립이 녹색 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이면에는 정부 업무 평가와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정부의 업무 평가와 이것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차기 정부 중 여야가 박빙인데 누가 되든지 간에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는 것이고 이번 정부에서 세운 계획이 또 대통령이 바뀌고 뭐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다시 바뀌는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